오늘은 엄마와 딸 사이의 멀어진 관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정모 작가의 볼록거울입니다. 윤정모 작가는 1968년 장편소설 문이 저 부는 바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1년 여성중앙에 바람벽의 딸들이 당선됐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 밤길, 그리고 함성이 들렸다, 고삐, 나비의 꿈, 딴나라 여인, 슬픈 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1993년에 단재문학상, 1996년엔 서라벌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자, 이제 윤정모 작가의 단편소설 볼록거울을 시작해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볼록거울, 윤정모. 시간이 어중간해서인지 찻집엔 손님이 별로 없다. 나는 창가로 가 앉으며 길 건너편 병원 건물을 바라본다. 유리의 색깔 탓인지 5층의 흰 건물이 푸르딩딩해 보이고 병실 유리창들도 모두 닫혀 있다. 그 어느 방에 엄마가 누워 있을 것이다. 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댕긴다. 담배 연기가 저 혼자 프릿한 띠를 만들어 유리창으로 가더니 거기에 올라붙어 숙회처럼 헐떡인다. 나는 담배 연기를 입안에 가득 모은 뒤 그 위에다 훅 뿜어낸다. 허옇게 뒤덮이는 연기. 남자도 저렇게 방사를 할까? 나는 시선을 옮겨 거리를 내다본다. 유리면 바깥이 침침해진다. 은밀히 내리는 커튼처럼. 아니다. 그것은 컬러 유리의 조화. 여기에 들어올 때도 하늘엔 해가 있었다. 엄마가 입원했다는 사실은 5시간 전에 알았다. 호주에서는 어제 들어왔지만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고 점심때쯤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전화 메시지를 돌려보았더니 거기 엄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입원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네가 와주었으면 한다. 엄마는 성격답게 8월 7일이라는 날짜와 병원을 알려두었고 그것은 벌써 보름 전이었다. 수술을 했다는데도 별로 놀랍지가 않았다. 나는 이미 3년 전에 집을 나왔고 그때 엄마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넌 고작 대학 2학년이다. 결혼해서 나가도 늦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느냐고 그저 맥없이 말했다. 나는 가방을 들었고 엄마는 그냥 지켜볼 뿐 주거지나 주소 따위도 묻지 않았다. 나 역시 가르쳐줄 의사가 없었고 가능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이별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보름 후 엄마는 우리 교수 편으로 돈이 든 통장과 도장을 보내왔고 매달 생활비를 이 통장에 넣어놓겠다는 짧은 편지도 동봉해 두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전혀 그 돈을 쓸 의사가 없었다. 장학생이라 과외 따위는 금방 얻어질 줄 알았으니까. 연기가 다시 유리면을 올라타고 나는 또 재빨리 담배를 빨아 누런 연기를 개순물처럼 그 위로 쏟아붓는다. 다시 침침해진다.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의 날씨는 개인 날이 없다. 늘 흐리거나 비가 온다. 그보다 더 나쁠 때는 남자가 끼어들 때다. 대체로 남자들이란 폭풍도 태풍도 아닌 불쾌지수가 매우 높고 후덥지근하거나 끈적끈적한 그 무엇과도 같았다. 문득 첫 남자가 떠오른다. 그는 카페의 주인이었다. 카페를 운영하던 양친을 교통사고로 여인 뒤 졸지의 주인이 된 그는 제대 후 복학을 기다리는 청년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우리과 선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면접 때 그가 물었다. 어머니가 대학 교수라던데 이런 아르바이트 해도 야단하시지 않아요? 독립해 나왔어요.
과외를 신청했는데 순번이 밀려 언제 차례가 올지도 모르고. 그럼 그때까지 일해보세요. 밤 7시부터 12시까지. 하지만 그 카페엔 손님이 없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창가에 앉아 홀로 담배만 피웠다. 그런 어느 날 모처럼 손님 한 패거리가 들었고 그들은 양주 2병을 비워낸 후 모두 돌아갔다. 나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고 그때 주인이 들어와 마주 앉으며 손님처럼 말했다. 여기 맥주와 잔 2개 주시오. 나는 맥주와 잔 하나와 병따개를 내밀어 주고 계속 담배만 피웠다. 그는 손수 잔 하나를 더 가져다 둔 뒤 차례로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기분 좋아지는 데는 담배보다 술이 더 빠르지. 그 말을 믿어서라기보다 담배를 끄고 나자 달리 할 일이 없어 나는 잔을 들었고 그는 먼저 쭉 들이켠 후 술잔을 넘겼으며 나중에는 마치 잔 넘기기 시합이라도 하듯 넘기고 따르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는 한숨을 쉬었고 슬프다, 허전하다, 외롭다,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느냐고 물어댔고 나는 슬픔과 외로운 감정을 구름이나 바람 따위로 그려보고 있었다. 벌써 12시군. 퇴근할 시간이군요. 나는 일어나 잔을 거두었고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아, 우리 그것 한번 하자. 나 멋지게 해줄 수 있어. 울컥 구토가 치밀었다. 그간 마신 맥주가 입과 코로 솟구쳐 그의 머리 위로 쫙 쏟아져 내렸고 나는 뒷수습 대신 가방을 들고 그대로 나와버렸다. 그것으로 카페는 그만두었고 그때까지도 아르바이트 순번은 돌아오지 않아 나는 별 수 없이 엄마의 돈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 빌리는 거다.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놓을 것이라고 나는 다짐하곤 했다. 담배연기가 또 유리면으로 올라붙는다. 성급한 수컷처럼. 졸업여행 때의 일이 마치 차례를 기다린 듯 불쑥 떠오른다. 포항 질포리에서 선사시대의 암각을 둘러본 그날 구룡포의 어느 강가에서 과 친구들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나는 소주 대신 담배를 피웠고 그때 한 남학생이 내 옆으로 와 앉으며 잔을 건넸다. 혜진 씨, 술 한잔 해요. 내 시선 조리개가 쫙 오물렸다가 곧 멀리로 달아났다. 곱슬머리의 주인공. 멀리서라도 그의 머리통만 보이면 내 시선은 언제나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곤 했는데 그는 언제나 꼭 끼는 청바지를 입었고 그곳이 유독 돌출되어 있었던 때문이었다. 처음 내 시선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꽉 채운 순대가 내 위장으로 들어가 마구 휘저어 놓은 듯이 속이 뒤집혔다. 잔 안 받아요? 그가 재촉했고 나는 손만 내밀어 잔을 받은 뒤 곧 바닥에 놓고 서둘러 담배 하나를 더 붙여 물었다. 그때 남학생이 물어왔다. 나 궁금한 게 있어. 이제 졸업하면 영 기회를 잃을 것 같아 묻는데 말이야. 혜진 씨는 언제부터 담배 피웠어? 중2 때부터. 하긴 뭐 남학생들도 그 나이부터 피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묻는 핵심은?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이상해서. 그리고 그는 자리를 뜨려고 했고 그때 내가 물어보았다. 나도 궁금한 게 있어. 거기는 왜 항상 그곳이 돌출되어 있지? 처음 그는 묻는 요지를 몰라 어리둥절해야 하더니 마침내 알아차리고 힉 웃었다. 버릇이야. 우리가 알기로 보통 때 남자의 그것은 얌전하게 주고 있다는데. 그건 말이야. 나 어릴 때 누나랑 발레 학원을 좀 다녔거든. 거기서 발레하는 큰 형이 항상 솜 같은 것으로 그걸 싸고 타이즈를 입는데 그러면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한다기에 나도 따라 해본 것이 그만 습관이 되어. 칙칙한 구름이 몰려와 전신을 휘덮칠 것만 같아
나는 담배를 던지고 벌떡 일어났다. 이럴 경운 더 짙은 어둠이 필요했고 나는 강가를 걸어가며 급히 심호흡을 했다. 마침내 강변에 깔린 암흑이 모두 호흡기로 빨려온 듯 마음의 전광판이 암전을 시작했다. 이제 다시 불이 들어오면 걸레쪽 같은 구름은 다소 걷혀줄 것이다. 그때 등 뒤에서 그 남학생이 불렀다. 혜진아. 마음의 센서가 비상신호를 준비하는 그 찰나에 그가 나의 등을 와락 껴안았다. 꼭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음에도 내 다리는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턱을 날렸다. 나는 가끔 그런 충동을 느껴왔으나 잘 참았고 또 직접적인 계기도 없었는데 그 순간은 그만 행동 개시를 한 것이었다. 사람 유혹해놓고 차? 넌 변태야, 변태. 그가 넘어져 낑낑대면서 말했고 나는 픽 웃었다. 돌아오는 착간에서 그가 학우들 앞에서 혜진인 죽을 때까지 연애 한번 해보진 못할 거라고 악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자취방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슬슬 기어다니는 고립이라는 귀신을 보았을 때는 기분이 언짢았고 나는 그 귀신을 쓸어내버리려고 오래도록 청소기를 돌리며 바닥을 훑었다. 담배가 홀로 탄 채 꺼져 있다. 나는 꽁초를 버리고 창밖을 본다. 해가 기울어가는 것일까? 일목 한 자락이 병실 창문에 걸려 사방으로 빗살 암호를 보내고 이쪽으로 달려온 한 가닥의 빛은 푸른 해면 같은 찻집 유리벽에 걸려 흔적 없이 삼켜진다. 엄마는 무슨 수술을 받은 것일까? 간단한 수술이라면 내게 알려왔을까? 졸업식 날 엄마가 왔다. 엄마는 물론 꽃을 사왔지만 함께 사진을 찍자거나 다른 학부형들처럼 자식의 학사모를 빌려 쓰고 사진 찍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하긴 엄마는 대학 교수에다 대체로 진보적인 여성이라 자식의 학사모 따위가 대견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엄마는 친구들이랑 사진도 좀 찍고 하렴 하고 말했고 바로 그때 과 친구들이 몰려와 나를 에워싼 채 철컥철컥 셔터를 눌렀으며 그 사이 엄마는 옆에 던져둔 인형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서 엄마는 말했다. 대학도 졸업했는데 이제 집에 들어올 생각 없니? 대학원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담배를 붙여물며 말했다. 어서 애인이라도 생겼으면 좋겠구나. 나는 담배를 툭 꺾었고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얼른 열쇠가 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이리로 이사를 해라. 10평짜리 원룸이다. 그리고 엄마는 몸을 일으켰고 나는 다시 담배를 붙여물고 슬며시 그 봉투를 잡았다. 당신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봄 나는 2달간 자폐증 아이를 돌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의 부모도 둘 다 교수였죠. 첫날 그의 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우리는 학위가 급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가정부 손에 맡겼더니 어느 날 자폐증이 되어 있더라고. 그 아이 밑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몇 명의 선생이 그 애한테 매달려 있는지 짐작하시겠지요? 그때 나는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 자폐증 아이에 비하면 내가 쓰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내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돈을 채워놓겠다거나 언제든 갚겠다는 생각을 깨끗이 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처럼. 나는 그날 당장 봉투 속에 든 약도를 찾아 원룸을 가보았고 대학원 등교 전에 이사도 했다. 그리고 기회 봐서 유학을 떠날 작정이어서 엄마와는 2번 다시 대면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엄마를 보게 되다니. 그러고 보니 개학 직후에도 엄마는 내 의식 속으로 불시에 뛰어든 적이 있었다. 한 주일의 수업이 끝났을 때 함께 진학한 승일이가 사진 한 장을 내민 것이었다. 졸업식 날
우연히 자신의 렌즈에 포착이 되었다는 그 사진 속엔 뜻밖에도 엄마와 내가 찍혀 있었다. 그렇다고 뭐 별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나는 기분이 나빴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특히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어려 있다는 것이 불쾌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는 결코 웃은 적이 없었고 또 웃어서도 안 되었다. 나는 사진을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 스탠드 바로 앞에 걸어놓고 조명을 한껏 올렸다. 왼편으론 두 모녀가 서 있고 엄마가 조금 입을 벌린 것이 미소인지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에 찍힌 때문인지 얼른 분간할 수가 없었고 내 앞에는 학부형인 듯한 어떤 남자가 오른쪽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그 사진에 담긴 피사체는 모두 오른쪽으로 향해 있었다. 나는 우리들에 비해 훨씬 작아 보이는 그 남자의 모습에서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엄마, 아빠는 어디서 살아?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물어보았고 엄마는 언제나처럼 아라비아에 산다고 대답했다. 엄마는 어릴 때도 그렇게 말했다. 내가 겨우 초유만 먹었다는데도 엄마는 너는 모유를 먹고 자랐다고 했던 것처럼 그 역시 거짓이었다. 또 아버지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아라비아에 산다고 한 것도 보다 멀고 막연한 어떤 나라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고 그것을 안 것은 그해 여름방학 때였다.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혼자 열차를 타고 외갓집에 갔을 때 외숙모는 너희 아버지도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한다. 재혼해서 아이가 둘씩이나 있다더라고 귀뜸해 주었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확인해 보았을 때 엄마는 먼저 왜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 불필요한 증오를 하고 사는지 이제 알 것 같구나. 특히 너 외숙모는 그 경박성 때문에 외할머니와 외삼촌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은 것이다. 이 문제만 해도 그렇지. 난 네가 대학생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가 무슨 자격으로 어린애의 심성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심한 불쾌감을 드러낸 후 천천히 덧붙였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솔직히 말해주마. 엄마, 아빠는 결혼하자마자 함께 유학을 갔는데 너 아버지는 본인이 학위를 받을 동안 날더러는 일을 해서 뒷바라지부터 해달라더구나. 물론 일이야 했지만 학업은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가사일까지 전담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학위를 받은 것이지. 그때부터 내 아빠는 괜히 심술을 부리고 걸핏하면 술 마시고 들어와 이혼을 하자고 들볶더구나. 그래도 내가 참았던 것은 널 가졌던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널 낳는 병원에도 와보지 않았다. 여자가 생겼던 것이지. 그래서 이곳 대학에 자리가 났기에 난 생후 6개월 된 널 안고 부랴부랴 귀국한 것이다. 아빠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요? 미장원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준 여자. 너 아빠는 그런 여자를 필요로 했던 거야. 얼마나 많은 한국 남자들이 부인이 아닌 시중꾼을 원하는지 아니? 너희 세대엔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엄마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곧 엄마도 필요한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독되었고 그때부터 언젠가는 엄마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러자 그 강박의식은 엄마에게 더 많은 요구와 갈망으로 비약했고 마침내는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 아이처럼 쉬는 시간에도 엄마 학교로 전화를 걸거나 엄마가 저녁 약속에 있어 늦게 올 때면 반드시 그 장소와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달라고 채근한 뒤 온다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곳이 식당이든 술집이든 전화를 걸어 우리 엄마 바꿔달라고 떼를 쓰거나 엄마가 나오면 빨리 안 오고 뭐하고 있느냐고 징징댔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봄이었다. 방과 후 나는 내 짝과 함께 귀갓길에 올랐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라일락이 피어있는 주택가로 왔고 그때 내 짝이 벼랑간 그 집 담벽에 주저앉으며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제도 일찍 갔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꼴을 본 거야. 내 짝은 소름이 송송 돋아난 얼굴로 연신 침을 뱉어내다가 입을 열었다. 집에 도착해서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관리실에 열쇠를 맡긴 것도 아니고. 한참 만에 열어주긴 했는데 엄마는 잠옷 차림에 몽롱한 얼굴이었고 아빠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 대낮에 집에 들어와서 그 짓들을 한 거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하던지. 난 정말이지 내 아빠와 엄마가 그런 추잡한 짐승인 줄은 몰랐어. 그때 나는 지난 일요일 일을 떠올렸다. 다음 날이 엄마의 생일이기도 해서 나는 카드를 만들었고 예쁜 그림을 그려 넣을 형광 사인펜이 필요해 좀 떨어진 크레아트를 다녀왔다. 엄마의 생일 때면 나는 언제나 다정한 모녀 도깨비를 그렸고 엄마는 특히 행복에 겨운 아기 도깨비가 더 예쁘다고 좋아했으며 그날은 아기 도깨비가 두 팔을 벌려 엄마 사랑해요 라는 현수막을 들게 할 참이었다. 한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젊은 남자가 와 있었고 그는 엄마의 제자였으며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복학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냥 남자 방문객이라는 것에 조금 눈살을 찌푸렸을 뿐인데 내 짝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머리털이 곤두섰다. 그래, 그들도 그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 짓까지는 아니라 해도 얼싸안고 키스는 했을지도 몰라.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 남겨진 짝이 함께 가자고 외쳐도 나는 혼자서 그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내달렸다. 집에 도착하자 숨이 턱에 차올랐고 나는 그 숨소리도 삼켜대며 소리나지 않게 문을 따고 들어갔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당 그랬음에도 나는 서운했다. 차라리 있었으면, 그 짓을 하더라도 있었으면. 텅 빈 공허가 분말처럼 깔려있는 실내를 거칠게 휘젓고 다니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뭘 드시겠어요? 아가씨가 와서 묻는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아가씨가 돌아가자 그 자리에 음악이 일렬로 곤두선다. 사랑은 호련히 오는 느낌. 아마 그런 가사인 것 같다. 사랑은 호련히 오는 느낌. 중학교 3학년 때 엄마는 말했지. 혜진아, 너에겐 호련히 나타나 편지를 주거나 그런 남학생도 없니? 그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대학 졸업식 날도 말했다. 어서 애인이라도 생겼으면 좋겠구나. 나도 노력했어. 졸업여행 때 변태라는 소리를 들은 그 뒤부터 내 마음의 흐린 날씨는 자신을 위해 하나도 이로울 게 없다고.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누군가가 내게 뛰어들어 내 전광판도 일대 혼란을 일으켜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 그래서 승일이가 다가왔을 때도 난 내 과민성을 제어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던 거고. 혜진 씨는 아주 길이 잘 든 용수철 같아.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나오는. 지난 봄 수업을 끝내고 6명이 함께 통닭집에 갔을 때 승일이가 내 옆에 앉았고 그때 나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다가 바닥에 필통을 떨어뜨렸다. 내가 필통을 집어드는 순간 승일이도 팔을 뻗었고 그 바람에 그는 내 손을 필통인 줄 알고 집어들었다. 그때도 내 손은 이송보다 먼저 무장을 하고는 그의 손을 탁 떨어내고 불끈 주먹을 쥐었다. 승일이는 놀라 눈을 하얗게 뜨더니 곧 웃으며 말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필통을 집어넣으며 태연하게 물었다. 왜요? 혜진 씨 태권도에 내가 날아갈 뻔했잖아요. 중학교 때 고작 몇 달간 했던 태권도. 그 이유가 낚싯줄처럼 딸려 나올 것 같아 나는 얼른 담배를 붙여 물었고 그가 다시 말했다. 혜진 씨, 태권도로 남자들을 물리치면서까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요? 수석 졸업하면 석사도 남보다 빠를 것이고
그만하면 교수직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난 교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협상합시다. 혜진 씨는 일반화과에 강하고 난 원주민에 대해 공부를 좀 했으니 서로 돕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그때 문득 궁금해졌다. 승일이는 어떤 남자일까? 저 얼굴에도 야수가 숨어들 수 있을까? 벼랑간 그것이 확인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나는 그를 이끌고 어두운 공원으로 갔다. 그리고는 중학 2학년 때의 내 짝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 아빠와 엄마가 낮에 그 짓을 했다고 내 짝은 더럽다 추잡하다며 땅에 침을 뱉어내더라고 은근히 흉을 보듯 말하자. 승일이는 청소년들이란 모두 자기 부모들이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땐 배반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라고 속 깊은 오빠처럼 말했다. 승일이에겐 야수성이 없는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건 성불능일 수도 있다는 뜻일까? 또다시 어떤 충동이 전신을 훑었다. 확인해보고 싶다. 승일이에겐 성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순간 내 두 팔은 흡사 무슨 촉진제라도 맞은 듯이 그의 바지를 향해 돌진할 것만 같았고 마침내 확 벗기고 말 것 같았으며 나는 그 충동을 참느라 등줄기가 축축하도록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 그가 진정제를 놓아주듯 말했다. 혜진아, 나 뽀뽀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턱이 날아갈까? 뽀뽀? 성행위도 아닌 뽀뽀? 그건 기대하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말이었고 금세 맥도 빠진 나는 그만 집에 가자고 말했다. 나는 다시 담배를 들다가 주춤한다. 호주 비행장에 내렸을 때 교수는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청사에 들어가면 담배를 참아요. 벌금이 500불이나 돼. 하지만 여긴 한국. 사실 난 길을 가다가도 입술이 갈급해지면 찻집을 찾았지. 담배라도 피우지 않으면 참을 수 없으니까. 또 심심한 것도 있게 해주니까. 그래, 나는 공부도 심심해서 한 것뿐이다. 선택 과목이야 약간의 착각에 의해서였지만 그렇다고 딱히 해보고 싶은 전공도 없어 그냥 이 관념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퍽 성냥을 그은 뒤 그 불꽃을 들여다본다. 인류학. 입시생 땐 그 과에만 진학하면 인간에 대한 모든 의문이 술술 풀어질 줄 알았는데 불꽃이 손끝 가까이로 나울나울 다가온다. 나는 서둘러 불을 붙이고 천천히 빨아들인다. 그럼에도 학우들은 나에게 공부만 뒤적이는 두더지라고들 하지. 승일이는 또 매직 거울 같다던가? 꼭 한 사물에만 집착하고 또 그것만 확대해서 보는 볼록 거울. 20날 전 우리 대학원 신입생 6명은 교수와 함께 호주로 갔다. 교수는 영국 리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후 호주로 가서 원주민들과 생활한 바 있었고 그래서인지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다. 우리는 먼저 멜버른에 내려 그 대학에 있는 교수의 학사 동창을 만나 원주민 방송국의 닉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후 곧 비행기를 타고 아들레이드로 갔다. 거기서 다시 칸이라는 열차를 탔고 21시간 후면 진짜 원주민들을 볼 수 있는 앨리스 스프링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내가 본 것은 끝없이 펼쳐지는 시뻘건 사막과 호주 특유의 나무라는 검트리, 하얗고 키가 작은 소금나무뿐이었고 나는 거기에서 먼 고대의 괴기스러움이 느껴져 자주 담배를 물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시뻘건 사막이 자꾸만 여자의 음부로 보여 속이 불편했고 그래서 차창을 등져 앉았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앨리스 스프링에 내렸고 교수는 곧 인파자 흔적이라는 원주민 방송국으로 가서 닉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그는 백인이었으며 원주민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의 안내로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숙소로 갔고 막사 같은 그 방에서 우리 모두는 짐을 놓은 뒤 교수의 짧은 강의를 들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주민들이 자기 방식으로 살던 지역이었다. 한데 호주 정부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원주민들을 보호구역으로 쫓아내고 호텔이며 위락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처를 떠날 수 없었던 원주민들은 낮 동안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자신의 몸냄새가 밴 처소로 찾아들어 불을 피우거나 잠을 잔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밤 호주의 마지막 원시인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은 지붕만 있는 집을 짓거나 그냥 나무 밑에서 자면서 물고기나 도마뱀, 큰 누에 같은 벌레를 잡아먹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전통악기를 만들고 동굴벽에다 엑스레이 페인팅과도 같은 독특한 물고기 뼈의 벽화를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 원주민들의 얼굴이 태초의 인간 모습에 가장 가깝다는 것에 있다. 실제 1700년도 백인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을 캥거루 같은 동물의 일종으로 보았고 그래서 한때는 짐승을 잡듯 원주민 사냥이 성행했으며 그 결과 태즈메니아 같은 섬에서는 원주민이 전멸되기도 했다. 여러분들도 곧 보게 되겠지만 이곳 원주민들은 미국의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혹은 다른 오지의 원주민들과도 판이하다. 그들의 큰 눈이나 입은 온통 시뻘겋고 온통 시뻘겋다는 대목에서 나는 손을 가방에 넣어 담배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승일이가 나섰다. 백인들이 태즈메니아인을 사냥할 때 배를 갈라 그 창자를 사냥개한테 줬다는데 그것은 내장 역시 시뻘건 때문이었던가요? 승일군, 나는 해부학까지 해보지 않았네만 그들의 눈과 입속이 왜 벌건가 의심스러우면 이곳 사막의 색깔을 생각해보게나. 그들은 땅의 일부와도 같았어. 내가 원주민들과 1년간 함께 살면서 느낀 것은 이곳 원주민들이 이 지상에서 가장 선량한 종족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곧 환경과 가족관계로 살아온 때문이라는 것이었네. 그들의 역사는 구렁이로 상징되는 설펀, 즉 꿈의 무지개로 시작되고 실제 그들은 매우 영적이며 나무도 동굴도 대지도 각각 영이 있고 그들은 그 영감으로 서로 대화 혹은 교감을 하고 있다네. 처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한데 내가 어느 마을을 찾아갔는데 동구 앞에 원주민 소년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네. 마을의 최연장자 할머니가 손님이 올 테니 길을 잃지 않도록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다더군. 내가 그 할머니를 만나 어떻게 내가 온다는 걸 알았냐고 물었더니 어젯밤 꿈에 미리 나를 봤다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고쳐 생각하기 시작했어. 사람은 본래 모두가 영성을 지녔는데 문명이 그것을 빼앗은 거라고.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사람이 점점 포악해졌듯이 인간성 왜곡은 문명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또 자연이 아닌 문명의 이기에서 생활 경제를 취하면서 폭력 문화라는 질병도 파생된 것이라고. 교수는 원시 생활에서 인류의 장래와 환경을 되찾고자 했고 그 대안으로 원주민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원생들은 그보다도 원주민 운동사를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때 승일이가 물었다. 교수님, 원주민 운동사를 살펴보니까 70년대에 와서 원주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텐트 대사관을 만들어 호주 정부에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던데요. 원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땐 월남전을 비롯해서 제3세계 동맹이 결성되었고 아메리칸 인디언, 흑인, 약소 민족들이 각성을 시작했으며 그 영향이 이곳까지 미친 것이지만 그 주동자는 원주민이 아닌 백인들이었어. 그들은 원주민을 앞세워 그 유명한 텐트 대사관을 만들고 제3세계 세력까지 불러들였던 거야. 하지만 그 덕에 원주민들도 자신의 권리에 눈뜨기 시작했고 또 그 운동으로 참정권을 따내고
마침내 백호주의라는 악랄한 이민법까지 폐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근대의 진보란 이전보다 훨씬 인류애적이었다는 건 인정해. 또 평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는 것도. 하지만 그 결과 역시 원주민들을 문명의 이기로 끌어온 것뿐이며 그것은 자연이나 환경의 또 다른 배반이었던 거야. 그날 저녁이었다. 교수는 한창 호텔을 짓고 있는 그 외곽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벌건 사막이 어둠에 묻히고 검투리가 검은 삭정이처럼 여기저기서 곤두서 보일 때 저만치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그 뒤로 할머니와 아이들이 따르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무리들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나자 사방에서 진을 치는 모습이 보였고 몇 군데서는 불이 피어오르기도 했다. 나는 먼저 그들의 맨발을 보았고 누더기를 걸친 여인이 또 그렇게 더러운 아이를 품에 안은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데 교수는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대상을 만난 듯 경외스럽게 속삭였다. 저들이 슬퍼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거처를 잃었다는 것보다 영성을 교감해온 자기 장소를 잃은 때문이지. 교수는 환경에 대한 관념주의자였고 우리는 그저 인류 변천사가 궁금한 학도들일 뿐이었으며 솔직히 나는 현대라는 지구 속에 함께 공존하는 인간이 그토록 원시적이라는 것에 비위가 상했다. 그들은 불을 피웠지만 모두 그 주위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사막을 그저 유령처럼 어슬렁거렸으며 특히 아이를 아는 여인들이 더 그렇게 사람들과 떨어져 나무 사이로 배회했다. 교수는 엄마가 아이한테 자연의 영성을 접해주기 위해서인데 그 모성은 대지의 이미지와 다른 순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고 나는 엉뚱하게도 품에 안긴 저 아이는 계집아이일까? 저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저 원시인 같은 여인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만약 큰 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저 어미는 사자처럼 맹렬히 적과 싸워 아이를 지켜낼까? 아니면 새처럼 몇 번 짹짹거리다가 아이를 버려두고 홀로 떠날까? 따위를 생각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우리는 교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닉의 밴을 타고 허먼 안스버그라는 원주민 정착촌을 향해 붉은 사막을 달리고 달려서 찾아간 그곳엔 마침 페스티벌이 벌어졌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기타를 치는 사람들 모두가 미국의 컨트리나 서부 음악을 불렀으며 이때 교수가 백인의 보호를 받는 원주민들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냐고 침을 튀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순간 태초의 인간들이 현대라는 벽 앞에서 울부짖는 것 같아 서둘러 그곳을 떠나오고 말았다. 차를 타고 나올 때 닉이 엉뚱한 말을 했다. 파푸아 뉴기니엔 몇십 년 전까지도 식인종이 살았지만 이곳엔 그런 야만성이 없었어요. 미국의 여성 인류학자가 파푸아 뉴기니로 들어가 원주민이랑 결혼한 것이 3, 40년 전이지요? 교수가 영어로 닉한테 물어놓고 우리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 여성에겐 애인이 있었단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의 아들이었지. 한데도 왜 다 버리고 원시인과 결혼했는지 아냐? 그녀는 문명에 절망했어.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환경에 맞게 진화하거나 서로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독 인간만은 괴물로 진화했다는 거지. 그저 파괴하거나 먹어치우는 괴물. 그 식성도 대단해서 결국은 지구까지 몽땅 먹어치울 것이고 그 폭력성은 이제 절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되었다는 거야. 인간 사회의 폭력은 고칠 수 없는 질병. 막 그 생각을 되새기고 있을 때 닉이 나섰다. 그녀의 부유한 애인이 파푸아 뉴기니로 그녀를 찾아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지요. 아마 원주민들에게 잡아먹혔을 텐데.
거기서도 다산성 숭배가 있었다면 남자의 성기는 추장이 먹었을 테지요. 짓궂은 어떤 원생이 그렇게 되물었고 닉은 능글맞게도 글쎄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동양 남자들이 해구신을 먹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때 이미 나는 내 가방에 입을 쳐박고 토하는 중이었고 해구신 어쩌고 하는 데서는 똥물까지 다 개어내고 말았다. 그날 밤 저녁도 거른 채 홀로 사막으로 나갔다. 여기저기 원주민들이 모여 어제와 똑같이 불을 피우거나 아이를 안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좀 떨어진 숲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발소리를 죽이고 검투리 사이로 조용조용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도 섹스를 할 것이다.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더욱이 모든 밤을 이곳에서 지낸다면 인적 없는 어느 곳에서는 지금 섹스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나는 그것이 보고 싶다. 가능하면 진행 중이 아닌 첫 시작부터. 그래야만 원시인들의 모든 행위는 자연성 그대로다라는 교수의 말을 확인하고 또 자연스러운 섹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견학할 수 있다. 그렇게 반 시간은 좋게 걸었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볼 수가 없었고 벼락 맞은 검투리만 가시귀신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되돌아섰다. 원시인들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사람과 너무 떨어진 곳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처음 서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나를 찾아 나온 승일이와 만났다. 혼자 이렇게 나오면 위험하잖아. 내가 맥이 빠져 우두커니 서 있자 승일이는 좀 쉬었다 가자면서 그 자리에 앉았다. 나도 따라 앉으며 무릎을 세울 때 승일이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잔잔한 바람처럼 말했다. 아, 저기 십자성이 있어. 하늘을 보았다. 바로 가까이에서 너무나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려 아름답다기보다 마치 여자의 얼굴에 쏟아 부은 주근깨를 보는 것처럼 속이 답답해졌다. 혜진아, 우리 유행가에 남쪽 나라 십자성이라는 노래 있지? 그 남쪽 나라가 바로 호주였던 거야. 여기는 머나먼 남쪽 나라. 현실 저 밖의 나라. 답답함이 가라앉으면서 이상한 울먹거림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듯 했지. 그래, 그날 나는 유치하게도 고백할 뻔했다. 현실이 아닌 곳에서 내 비밀 주머니를 툭툭 털어 현실이 아닌 그 시간대에 꼭꼭 묻어두고 떠나고 싶듯이. 남자야, 난 중학 2학년 가을에 그런 일을 당했더란다. 막 초경을 치르긴 했지만 만화 영화나 즐겨보던 어린애였는데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사과를 먹으며 비디오로 미키마우스를 보고 있었지. 그것은 내 영어 공부를 위해 엄마가 원판으로 사다 둔 것이고 사과를 반쯤 베먹고 있을 때 벼랑간 내 손에서 사과가 떨어져 나갔고 커다란 손이 다가와 수건으로 내 입을 틀어막는 거야. 그리고 밧줄로 전신을 묶기 시작하더군. 그는 강도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와 장난을 거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나를 묶어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질 때도 나는 계속 화면만 보고 있었어. 미키마우스가 온 방을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마침내 강도가 자루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더군. 그때 차인벨이 울리면서 엄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 평소 땐 벨만 누르고 곧장 열쇠를 따고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게 불러놓고도 강도가 나갈 때까지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어. 강도가 수건 하나를 챙겨나가 문을 열어준 뒤 엄마가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문을 잠갔어. 그리고 역시 그렇게 꽁꽁 묶은 뒤 한쪽 구석으로 주저앉히더군. 나는 그저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밖에 없었으니까. 그러자 강도가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내 이마를 툭 밀었고
나는 뒤로 나동그라졌으며 강도가 내 다리의 밧줄을 풀고는 팬티를 벗기는 거야. 그리고는 나는 얼른 창밖을 본다. 해가 졌는지 거리가 어두워 보인다. 아, 헛된 생각. 그래, 담배나 한 대 더 피우고 일어나자. 나는 담배를 붙여 물며 다시 창밖을 내다본다. 병원 건물에서 창문 하나가 열려 있고 한 여인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엄마 같다. 기다리다 못해 저렇게 창문을 열고 허공을 보고 있는가. 오지 않는 딸에게 엄마는 또 말하고 있겠지. 너의 긴 인생에 비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당신이란 여잔 항상 그렇게 편리했지.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어린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렇게 멀쩡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미치지도 않았냐는 거야. 나 같으면 억울해서, 너무도 억울해서 날마다 울부짖었을 거야. 한데 그날 당신은 날 병원으로 데려오면서 침착하게 말했지. 혜진아,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라. 피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했던 거라고. 내가 밤마다 오줌을 싸대도 당신은 그저 생리가 있나 없나만 걱정했고 더 호신할 것도 없건만 태권도 도장을 보냈고 또 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그래도 난 너의 의지를 믿는다는 등 당치도 않은 말만 골라 했지. 겨우 14살짜리 아이한테.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모성 본능마저 퇴화해버린 당신의 그 이성적인 태도야. 말도 배우기 전부터 파출부 손에서 자란 아이의 결핍증이나 그 외로움을 당신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 5살 때까지 살았던 화곡동의 그 집. 이웃집 아줌마가 자기 아이와 함께 날 데리고 썰매를 타러 갈 때 나는 자꾸 그 집 아이보다 먼저 아줌마의 등에 업혔고 그 사실을 퇴근해온 당신에게 알렸을 때도 당신은 그저 웃기만 했지. 그 아줌마들은 말했어. 난 직장보다 아이가 중요하다고. 어째서 나는 그 숱한 애들보다 소중하지 않은 존재며 그것이 또 얼마나 소외감을 주었는지 당신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했어. 병실문이 닫힌다. 그래, 어쨌거나 가봐야겠지. 나는 담배를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바깥은 어둠이 한 겹 더 짙어 있다. 나는 느릿느릿 길을 건너 병원으로 들어간다. 입원실은 3층. 먼저 스테이션으로 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본다. 김숙희 씨 어느 방이죠? 그 환자 아까 퇴원했어요. 아참, 여기 편지 한 통이 있는데. 간호사가 차트 옆에 꽂아둔 편지 봉투를 내민다. 그것을 받아들자 벼랑간 또 담배가 피우고 싶어진다. 나는 화장실로 갈까 하다가 계단으로 나와 난간을 잡고 멈춰 선다. 별로 내키지도 않으면서 손이 먼저 편지 봉투를 연다. 전화도 안 받는 것이 어디 여행 중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돌아오면 병원에 들를 것 같아 이 편지를 남긴다. 엄마는 유방 한 짝을 제거했다. 사람이 다리를 잃어도 그것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환상 때문에 더 괴롭다더니 내가 그 짝이더구나. 어쩌면 그 젖을 빨던 너는 영영 내 곁에서 떠났는데도 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었듯이. 혜진아, 엄마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악몽을 꾼다. 널 병원에 데려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혹시 내가 자살이라도 할까봐 날마다 너의 방을 살피고 연필 깎는 칼이나 아스피린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수많은 나날들. 그럼에도 넌 잘 견디어 주었다. 또 이겨내려는 너의 노력은 눈물겹기도 했다. 어린 것이 공포를 이기려고 담배를 찾고 악몽이 무서워 잠 대신 공부에 매달릴 때 엄마는 혼자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 혜진아.
자기 앞의 인생은 오직 자신만이 고추 세울 수 있는 거란다. 너처럼. 이제 엄마는 안심하고 너 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에 사표를 내고 여행할 작정이다. 세계 곳곳을 돌아보고 행여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아주 정착할지도 모르겠다. 아파트 문서며 너를 위해 넣어두었던 보험금과 예금도 한 통장에 넣어두었다. 엄마가 떠날 때 열쇠와 함께 너에게 붙여주마. 혜진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너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한다. 사람들은 흔히 아이가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인생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난 너로 인해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다. 너도 너같이 총명한 딸아이 하나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주는 빛과 그림자까지도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의 인생을 고쳐 세우는 기둥이 될 것이다. 병원 의사도 말했다. 넌 아이 낳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나는 슬며시 계단에 주저앉는다. 뭐라고? 엄마도 울었다고? 아니, 나 같은 딸을 낳으라고? 호주의 설펀이 가져오듯 하나의 얼굴이 꿈의 무지개처럼 아련하게 떠오른다. 5살짜리 계집애가 잠옷을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 늦도록 공부를 한 엄마가 들어와 아이의 잠옷을 벗기고 자신도 알몸인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든다. 새벽이 오면 아이의 작고 귀여운 다리는 엄마의 배 위에 걸쳐져 있고 엄마는 잠을 자면서도 아이가 차낸 이불을 찾아 되덮어준다. 일요일 아침이면 엄마는 언제나 발가벗고 욕실에 들어가 먼저 용물을 본 뒤 아이를 불러들인다. 자, 꽁꽁 씻자. 아이는 엄마가 부를 때까지 참을 수 없어 잠옷을 훌렁 벗고 들어가 좌변기에 앉은 엄마 앞에 차렷 자세로 선다. 엄마는 까르르 웃으며 허벅지 위로 아이를 안아 올린다. 요 말랑말랑한 엉덩이, 아이고 깨물고 싶어라. 엄마는 아이를 먼저 씻긴 뒤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는 엄마의 브래지어를 두르고 자신과 엄마 옷을 거실 소파에 갖다 둔 채 시침을 떼고 앉아 있다. 마침내 엄마가 나와 옷이 없구나 라고 말하면 아이는 얼른 달려가 브래지어를 걸친 가슴을 내밀어 보이고 엄마는 또다시 까르르 웃으며 아이를 앞세운 뒤 입에 나팔을 만들어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붑니다 하고 노래를 시작하고 두 벌거숭이는 거실과 집안을 한 바퀴 요란하게 행진을 한다. 그리고 엄마는 자, 우리 공주님, 이제 우유를 드실 차례입니다 하고 말하며 냉장고로 가고 아이는 우유를 마시면서도 엄마의 맨 허벅지를 만진다. 문득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의 생명 원리는 순환 법칙에 있다. 한데 현대 문명은 암처럼 지구를 잠식해가고 그로 인해 어머니 돼지마저 심한 순환장애에 걸려 고통으로 헐떡이고 있다. 이제 하루빨리 순환 법칙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는 그렇다면 그간 순환장애에 걸렸던 것일까? 그래서 증오의 대상마저 혼돈해서 어머니를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병원 뒷뜰로 나간다. 그 조그만 정원엔 서너 개의 빛이 파라솔이 펼쳐져 있고 한 군데서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본다. 저 뒤쪽 구석자리에서 고개를 드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줌렌즈에 걸린 사물처럼 쭉 달려온다. 엄마. 막 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커다란 진주처럼 확대되고 나는 그 진주를 잡으려고 허둥거린다.
제가 주인공 혜진의 남자 혐오라든가 엄마와의 갈등에 대해 조금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이 남자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또 어머니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갈등의 근원적인 이유가 100% 어머니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혜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떠난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것은 혜진에게 아버지로부터 버려졌다는 배신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됐고, 동시에 엄마마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릴 적 혜진이 엄마에게 그토록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인 건 맞지만 전부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중2 때 혜진이 친구의 아빠 엄마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엄마도 언젠가는 남자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럼 자신은 또 엄마에게서도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발전하여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든 남자들을 멀리함과 동시에 엄마와의 사이도 일정하게 거리를 둠으로써 또 버려질지도 모를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소설 뒷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이 조금은 잘못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혜진이 엄마를 미워하고 남자를 멀리하는 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야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어릴 적 강도에게 그 일을 당했는데도 멀쩡해 보이는 엄마에겐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렇게 멀쩡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미치지도 않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엄마는 늘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라. 피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했던 거라고. 어떻게 엄마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혜진으로서는 납득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혼자서 외롭게 견뎌냈을 어린 혜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혜진이 엄마를 엄마로서 인정하지 못하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이들에겐 다시 화해란 있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수술 소식을 듣고 찾아간 병원에서 혜진은 뜻밖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린 시절 엄마의 행동에 대한 이유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엄마가 상처를 입은 딸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대신 냉정하게 대했던 것은 혜진이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울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위로만 해주며 보듬어주기만 했다면 딸의 성격상 엄마 품을 더 찾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엄마는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엄마마저 없는 세상에서 혼자 딸이 살아가야 할 텐데 딸을 임신한 채 혼자 자립해야 했었던 엄마 자신을 생각하면 더욱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딸에게서 무수한 원망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엄마 같지 않은 엄마, 아빠 같지 않은 아빠가 많다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엄마는 그 모성을 쉽게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서야 혜진은 따스했던 엄마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혜진이 그런 못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 사이는 이렇게 멀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죠. 아마도 평범한 수많은 모녀처럼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엄마의 진심이 닿았다면 이젠 두 사람도 그런 모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정모 작가의 단편소설 볼록 거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I didn't know I had fallen asleep until a quiet door opened inside the night, and the dream carried me away. When a familiar voice called my name, your face appeared clearer than memory. Across the space where time once broke, you stood there, as if nothing had ever been lost, as if we had never been apart. I felt like I could reach you if I dared to breathe. I didn't want to know that this was only a dream. In my dream I met you, and nothing needed to be said. The hours we had lost learned how to breathe again. Even knowing you would disappear, I saw myself smiling, not with longing, but with something called happiness. Warmth without words, a presence without a sound. The dream continued. You look calmer than before, and somehow that was enough. I almost cried because I felt at ease. All the words I never spoke stayed where they were, as we simply shared the same quiet sky. As if time had paused and grew still, I wished quietly that this moment would remain. In my dream I met you, and silence said everything. The empty places in my heart began to shine again. I know I will wake up soon. I allow myself one small wish, that tonight happiness is enough. If my heart is what called you here, then please tell me that this kind of dream is allowed. In my dream I met you, and you held me close. Even if it fades, this warmth can stay. When I open my eyes, I know I'll be alone again. But tonight it was love. Just before I wake, I am still.